알면 할수록 좋다. 지지익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한혜입니다. 엔사입니다. 네, 오늘 댓글을 좀 먼저 읽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댓글 많이 달렸어요. 댓글뿐만 아니라 요즘 조회수가 지지익선 너무 잘 나가요 요즘. 폰이 아주 많이 올라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요즘 되게 조회수가 감사하게도 많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예전부터 들어주시던 분인 것 같은데 유튜브에 초코립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제가 평소에 보던 조회수가 아닌데요. 정말 예전부터 보셨으면은 한 3, 400 넘으면 어머 왜 이렇게 잘 나와? 이랬었는데. 아 유튜브 얘기하는 유튜브. 거죠? 그래서 드디어 터질 땐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치. 팟빵은 뭐 1만 넘은 지도 한참 됐고 근데 이제야 유튜브가 이제 팟빵 조회수를 겨우 따라잡을랑 말랑. 그래서 요즘 좀 드는 게 원래 저희가 이렇게 영상이나 컨텐츠를 올리면 보는 분이 별로 없는데 항상 1등, 2등, 3등 이렇게 하셨었는데 맞아. 이제는 조금 의미 있는 1등, 2등, 3등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유튜브 댓글에 나는 이제 흑백요리사편 이거 엔서가 해줬지? 좀 예전이네. 아 오래됐나? 그렇게 오래됐지. 한 달 더 됐지. 촬영한 지는 한 달 된 것 같아. 올라간 지 한 3주 된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맨 왼쪽에 앉았었는데 제일 왼쪽 분은 백치 컨셉이냐. 그러니까 나 이게 말이 너무 웃긴 게 컨셉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네. 돌려 말해주신 거지. 그냥 백치다 이거를 혹시 백치 컨셉인가요? 그러니까 돌려서 까주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말을 듣는 날이 오네. 그니까. 아 근데 나는 인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유튜브로 우리가 진입하기 이전부터 내가 어느 순간 좀 그런 걸 힘을 뺐던 것 같아. 지식 전달에 대해서. 그치. 옛날에는 이제 머리에 힘 빡 주고 발제했던 적이 많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한 지가 꽤 됐고. 이제 한 때쯤 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너무 편해. 이 모습이 너무 좋아. 좋은 대로 살아. 백치 컨셉은 나쁘지 않고 되게 마음 편하고 아무 말이나 해도 이제 사람들이 별 생각 안 하실 것 같아. 그거 알지? 똑똑한 척 하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욕먹는데. 맞아. 막 멍청한 척 하다가 한번 똑똑한 얘기하면 달라 보인다 이런다니까. 뭐 알고 떠드는 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쟤 뭘 한다고 떠들어? 이럴 수도 있지. 쟤 뭔데? 약간. 뭐 영화도 안 보면서 뭔 영화 얘기를 하냐. 정확하십니다. 맞아. 그런 것도 저희 컨셉이 뭔가 하나를 딥하게 보는 게 아니고 각자 관심 있는 토픽을 얘기하는 거라 가운데서 얘기하는 사람 빼고는 옆에가 모르는 게 2%의 정체성이에요. 오늘도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김범래가 한 1년 정도 쿨타임으로 매번 한 번씩 가져오는 소재 중 하나예요. 설마 소수? 아니야. 소수 언제 할 거야? 올해 가기 전에 소수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장비 3 해줄게. 1년? 엔서님 말 좀 해봐. 엔서님 말 해준다며. 했어. 집에 가는 길에 얘기했어. 소수 해달라고. 그때 왜 안 하시나요? 이랬더니 뭐래? 했던 거 또 하는 거 싫다고. 아무튼 내가 준비한 건 또 지구온 만화에 대해서 너무 반갑다.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얘기는 또 할 수 있지만 소수는 또 못한다는. 아니 근황이 있으니까. 지구온난화는 계속 심해지고 있고 심지어 지구온난화는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열대화다. 그치. 이제 글로벌 워밍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 이제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떡하냐? 글로벌이 끓어오르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면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갖고 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자, 우리가 지지익선을 5년 넘게 하면서 지구온난화 여러 번 얘기했고, 심지어 나는 지구 멸망 시나리오 어쩌고 하면서 어떤 기준이 넘으면 지구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몇 개 했었는데 많이 했지. 그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게 있지. 한참 교과서에서 많이 보다가 몇 년 전에 트럼프가 탈퇴해서 더 핫했던 그 파리 기후협약이 처음 만들었을 때 정한 목표가 있어.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을 이거를 못 넘게 하자 라고 했던 기준이 있어. 혹시 기억해? 1.5도? 정확해. 그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을 1.5도 이상 올리지 말자 라는 게 그 파리 기후협약을 포함한 많은 그런 기후협약들의 목표야. 전문가들의 목표인데 그걸 올해 깼습니다. 드디어 1.5도를 넘겼습니다. 물론 1년 내내 올타임으로 올린 건 아니지만 2024년 이제 케이스가 생긴 거지. 2024년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약 1.5도를 돌파한 해로 기록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1.5도를 넘어가면 걷잡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수치상으로는 넘었기 때문에 기록은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어.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이제 1.5도 넘었잖아. 1.5도 넘으면 이제 급격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를 넘기면 사실상 인류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라고 얘기한 게 2도야 0.5도 남은 거야. 1.5도까지는 지금 올라왔으니까 올타임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10년 내로 2도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해. 이제 앞으로는 인류, 과학자 혹은 뭐 미래학자 아니면 연구자, 전문가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일종의 상상이야. 1.5도가 넘으면 이렇게 되겠지, 1.7도가 넘으면 이렇게 되고 2도 정도 넘으면 이제는 호모사피엔스는 멸종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는 다 예측이고 상상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건 실시간이야. 전문가들도 아 이런 일도 있어? 라고 깜짝 놀랄 정도의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뭐 지구 열대화라고도 포함을 하지만 주범은 이산화탄소지. 이산화탄소의 양을 이렇게 이제 뭐 단위 면적당 이렇게 부피당 뭐 이렇게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산업화 이전 수준이 280 ppm 정도 돼. 그럼 지금 1.5도를 넘긴 역사적인 2024년은 얼마냐? 관측하는 곳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427 ppm까지 올라와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무가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아. 왜? 너무 흡수하지 않을 건 뭐야? 흡수를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조금만 흡수해도 내가 필요한 만큼 다 흡수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막 적극적으로 빨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나무를 더 심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근데 심지어 나무도 많이 벌목하고 있잖아. 그것도 ING 중인 거잖아. 뭐 그것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뭐 나무를 더 심자, 녹지화를 하자 이 수준은 이미 넘어갔다. 이미 그걸로 될 정도. 그러니까 나무를 더 심어서 해결할 수준을 균형이 넘었다? 유지될 수준을 넘어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보다 지구의 변화가 느리게 좀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다, 뭐 지구의 대부분이 바다지 사실. 바다가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전체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0%를 넘게 흡수해.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좀 천천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바다 또한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바다가 산성화가 돼. 그러니까 그치.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pH 농도가 낮아지면서 산성화가 되게 되는데 산성화가 되게 되면 뭐 당연히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겠지. 산업화 이전보다 바다의 산성도는 지금 이미 30% 넘게 증가한 걸로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던 바다와 뭐 예전이라고 하기에 뭐 산업화 이전이니까 한 100년, 200년 됐겠지만 지금의 바다는 산성도가 30% 차이가 나고 이거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게 산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산호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 물고기들은 움직이지만 산호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바다가 점점 뜨거워지고 산성화가 되면서 앞으로 6년 후인 2030년 우리가 산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약간 투명한 바다에 이렇게 쫙 껴있잖아 산호들이. 그치. 형형색색으로 90%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 어떡해? 뭐 어떡하냐? 뭐 어떻게 예상치 못한 이제 더 이상 짐작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산호가 이렇게 석화된다 그래. 회색으로 변하면서 딱딱하게 굳거든. 근데 산호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인어공주 만화나 영화나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봐도 그 살랑살랑거리는 말미잘 같은 그런 산호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해양 생태계가 의지하에 살고 있어. 이 산호가 멸종되기 시작하면 해양 생태계는 연쇄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이 해양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그 농도, 아까 뭐 427을 돌파했다고 했는데 350 ppm 정도로는 낮춰줘야 더 이상 바다가 산성화되지 않고, 그래서 산호들이 보존이 되면서 해양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어. 우선 극단적인 기상현상, 뭐 당연히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올해 여름이 앞으로 당신이 지낼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별로 안 춥지 않아? 지금도 이제 11월 들어왔는데 오면서도 작년에도 이랬나? 작년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작년에도 그치? 우리가 덥다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도 10월 넘어서부터는 그래도 가을이라 좋더라고 했었는데 맞아. 지금 11월인데 아까 오는 길에 사람들 뭐 반팔 입고 있고 그래서 나도 아우터를 아직 몇 번 안 입었어. 그리고 또 이제 북극이나 남극이나 얼음들이 얼고 또 뭐 이렇게 만년설이라고 얘기하던 그쪽도 이제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상승된다. 뭐 다 뭐 아는 얘기잖아. 맞아. 그리고 이제 기후가 변하면서 농작물들 다 작살나고 있지. 그래서 식량 안보 위협. 우리나라처럼 또 음식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치명적이지. 그리고 생물 다양성 감소. 그러니까 뭐 해양 생태계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지상 생태계도 말이 아니야. 좀 그 적도에 가까운 나라들은 여름에 새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는데 더워서 비행을 못 하는 거야. 무서워. 그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거고 식량적인 문제가 생겨서 뭐 기아 문제나 사회 혼란이 생기면 당연히 전쟁이 나겠지? 그래서 전쟁이 나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제 희소한 식량 자원과 희소한 뭐 그런 사람이 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나게 되면서 호모사피엔스는 거의 소수만 살아남고 멸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우리의 예견된 미래고 많은 학자들이 우리의 세대 내에 아마 발생할 것이다. 예전에 이제 뭐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 하면 나만 아니면 돼. 그치.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높은 확률로 우리 세대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또 스페인인가? 어디에 그래, 홍수 났지? 스페인 그 발렌시아 그 지역에서 홍수가 났는데 거기에서 하루 만에 한 달치 강수량이었나? 그게 갑자기 막 퍼부어가지고 거기가 원래도 가끔씩 그렇게 비가 오긴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야. 그렇다 보니까 배수 같은 게 안 돼 있어서 이 갑자기 물이 이렇게 차오르니까 그때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됐는데 거의 100명 가까이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맞아. 이게 도시의 인프라라는 게 어느 정도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해서 만드는 거라서 우리나라에 막 시간당 몇 미터의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배수 시설을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으로 이상기후에 의해서 오면 당연히 다 넘치 흐르고 이제 인명피해가 나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런 인터뷰도 있어. 기후학자들, 이 지구온난화와 뭐 이런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기후학자들은 자녀를 더 이상 낳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 왜냐면 너무 뚜렷하게 우리에게 올 문제이기 때문이야. 굳이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 뭐 지구 열대화, 뭐 글로벌 보일링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아마 이렇게 앉아서 지금 뭐 앉아서 누워서 쇼츠 보면서 지지익선 보면서 노래 들으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좀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다.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준비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뭐 그러니까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벙커파냐고. 그래서 뭐 잠깐 얘기하면 그래서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우리나라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지. 인구가 줄어드는 건 축복이다. 정말 좋은 케이스다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이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한국은 대비하고 있는 거다. 어차피 지금 식량 자원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자원이 지구 열대화 현상에 의해서 줄어들 거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표면적도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오히려 미래 세대,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빨리 적응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좋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전 세계 각국에서 하는 노력들을 좀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 넷제로 라는 얘기를 하지. 한 번씩은 뭐 여기저기서 들어봤을 텐데 넷제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말자. 과격한 환경단체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석유의 판매를 중단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 그치. 지금까지 쌓아온 경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 자체를 없애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배출하는 것과 우리 지구가 흡수하는 양을 맞추자. 그게 넷제로야. 그러니까 결국은 뿜어내고 흡수하는데 그 서메이션이 넷이 제로란 얘기지. 그러니까 더 이상 늘지도 줄지도 않는 형태를 만들자는 게 넷제로 정책인데 유럽을 포함해서 되게 많은 국가들이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뭐 2050 넷제로인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예전 지지익선에서 했었지만 이미 지금까지 배출된 이산화탄소만 계산해도 지구의 평균 기온은 2도 이상 오를 거라는 게 자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당장 전 세계 80억 인구가 이산화탄소 금지하고 딱 멈춰도
이미 우리가 저질러 놓은 커미티드 된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2도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어. 거기에 우리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넷제로가 과연 2도까지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느냐, 없다가 중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출해 놓은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즉각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까 어디 뭐 바다에도 흡수됐다가 나무에도 흡수됐다가 더 이상 흡수될 데가 없어서 엘니뇨랑 만나면서 기온을 빡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오래 걸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CO2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어느 정도 미래는 예견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과학자와 공돌이들의 이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줄이자, 뭐 뿜어내는 걸 줄이자,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2050년까지 줄이는 거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해도 이미 지구는 초토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가지고 이미 공기 중에 뿜어져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흡수시켜야 된다 라고 해서 뭐 CCS, CCU 뭐 이런 기술들이 나오는데, 둘 다 진짜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직접 포집하는 방식이야. DAC라고 보통 부르는데,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포름알데히드 뭐 이런 게 싹 흡수되고 깨끗한 공기가 나가잖아. 비슷하게 공기청정기를 돌리는데 그거는 이산화탄소만 잡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산화탄소를 CCS는 스토리지, 저장시킨다는 얘기고, CCU는 유틸라이제이션, 그걸 활용하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그 DAC 방식, 직접 포집 방식이 옛날부터 많이 개발되어 오고 했고, 막 빌 게이츠도 투자를 했다, 뭐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를 했다, 뭐 얘가 많았었는데, 이게 만약 된다라고 하면은 인류는 답을 찾을 수도 있어.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도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CCS 장비나 CCU 장비를 도입해서 여기저기서 돌리자 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없진 않은 거지. 근데 물음표가 막 생기지. 이 장비가 엄청나게 대단한 장비일 텐데 이 장비를 돌리는 전력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거며, 그리고 이렇게 저장한 이산화탄소들을 또 어떻게 뭐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어딘가에 또 저장을 해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약간 현실성이 있을까 싶기도 해. 그 저장을 어디다 시키느냐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석유를 뽑아내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 지층에. 그 지층에 CO2를 고체 상태로 넣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유틸라이제이션 뭐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자면, 사실 CO2는 산업에서 정말 많이 써요. 우리가 CO2를 그냥 내뿜는 공기나 뭐 배기가스나 매연가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 탄산음료, 콜라 먹을 때 CO2 주입시킨 거야. 그치. CO2 주입시켜서 H2CO3 만들어서 우리가 막 탁탁탁탁 터지면서 이제 먹는 건데, 그것도 있고, 드라이 아이스, 냉각제로 쓰이지, 냉각물질로도 쓰이고, 우리 디카페인 커피 만들 때 카페인 추출, 초임계 공법 사용해서 CO2 사용해서 만드는 거고, EOR이라고 불리는 뭐 원유 회수 증진법, ECBM이라고 불리는 석탄층 메탄가스 회수 증진법, 메탄올 및 개미산 같은 액체 연료를 제조할 때 어쩌고 저쩌고, 플라스틱 만들 때도 CO2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CO2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게 많고, 지금도 되게 많이 사용하지만, 그거를 공기에서 포집하자는 얘기지. 어떻게 화학적으로 해서 만들지 말고 공기에서 포집한 걸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접근 방식 이런 거는 되게 많았어. 맞아.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뭐 아까 뭐 석유 지층에 넣고, 석유 빼놓은 것에 넣고, 뭐 셰일가스 뽑은 것에 넣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못하고 있었느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려워. 시험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게 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구동을 하는 원리나 그런 기술력은 아직이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포집하려고 그 많은 전기와 그 많은 설비를 깔았는데 이만큼밖에 못 가져오는 거야. 효율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요거를 뒤집을 수 있는, 인류는 결국 답을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 이번 10월 23일, 정말 최근이지, 저번 주인데, 네이처지에 발표된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 논문이 있어. 원제는 Carbon Dioxide Capture from Open Air Using Carbonate Organic Frameworks라는 논문인데, 나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적혀있는 걸 읽어보면 공기 중에 떠있는 카본 다이옥시드를 캡처하는 어떤 방식, 뭐 이런 뜻이지. 이게 발표가 됐는데 아주 획기적인 포집 기술을 발견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연구 논문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COF999이라는 신소재를 개발을 했고,
이 신소재는 200g, 한 200g이면 요만큼 넣을 수 있겠지? 가루로 생긴 200g 정도 있으면 연간 20kg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 이게 얼마 정도의 양이냐? 성숙한 나무 한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양과 동일하다라는 거야. 요만큼 파우치에 든 200g 정도의 신소재가? 그치, 그 가루 정도가 있으면 한 그루의 나무가 1년간 포집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랑 비슷하다는 거고, 포집이 됐어. 그래서 다닥다닥 이게 막 필터 같은 데 껴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걸 모으려면 다시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빼야 되잖아. 그래야 스토리지를 하든 유틸라이제이션 하잖아. 60도 이상으로 열을 가하면 이산화탄소를 다시 놓아버려. 그러면 바로 또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쉽게 효율 좋게 포집을 하고 또 우리가 원할 때 뽑아낼 수 있는 신소재가 개발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 이게 정말 그 연구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그리고 단가도 싸고 여기저기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접근성이 좋다면 이 DAC라고 하는 탄소 포집 기술의 새 지평을 열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신소재 개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신소재 개발이 인공지능을 만나서 더 빠르게 기술 개발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 신기하네. 모두가 우리 지지익선 포함해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탓하고 막 축포를 터뜨리고 막 이렇게 박수를 치고 할 때, 내가 사실 열심히 읽던 기사는 노벨 물리학상이랑 화학상이었어. 왜냐면 뭐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물리학자가 받지 않았고 화학자가 받지 않았어. 인공지능 관련자나 인공지능 그 자체가 노벨상을 받았어. 물론 수여 자체는 사람에게 됐지만 사실상 수여한 내용 자체를 들어보면 인공지능에게 수여를 한 거야. 노벨 화학상이 특히 그랬는데, 알파폴드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에게 수여가 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우선 화학자 교수님,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의 개발자 2명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이 알파폴드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 월드에 있는 단백질 구조는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단백질 구조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이제 단백질 구조를 찾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까지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어. 몇 달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해보면서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찾아내고 예측하고 그런 걸 했었는데, 이 인공지능인 알파폴드가 24시간 쉬지 않고 전기만 넣으면 단백질 구조를 계속 예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그 복잡한 세상 안에서 바둑도 이제 알파고가 잘 뒀었던 것처럼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면 2022년 7월쯤에 알파폴드가 지금까지 예측한 단백질 구조를 한 2억 개 정도 구글에서 공개를 했어. 우리 알파폴드가 지금까지 열심히 뭔가를 해서 2억 개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라고 공개를 했는데, 다들 깜짝 놀란 이유는 지금까지 인류가 찾은 단백질 아미노산 배열의 규모가 2억 개 정도야. 그러니까 이미 알파폴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 10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새에 이미 인류가 거의 100년 가까이 찾아놓은 단백질 구조를 다 예측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측을 해서 그 예측률이 뭐 90%에 달한다고 하더라고. 와우. 그래서 좀 썰에 의하면 그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대회가 있대. 그 대회가 없어질 예정이래. 인공지능이 다 하니까. 이미 극복했으니까. 거기에 1등이 60 몇 %면 인공지능이 90 몇 %면. 그러니까 그 대회 자체가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썰이 있어. 그 정도로 지금 이 단백질 구조 예측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정말 압도적인 실력으로 지금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좀 긍정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이 단백질 구조라는 게 결국 이제 인체에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근 10년 내에 인류의 모든 질병이 치료될 수도 있다. 암을 포함해서.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하고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찾아내고 하면서 이제 질병들도 극복되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고 이런 건데, 이 정도 속도로 쏟아내면 10년 정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정의한 질병은, 우리가 정의하지 못한 질병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정의한 질병은 다 고칠 수 있을 수도 있다. 지구온난화는 못 막고? 일종의 호들갑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신소재 개발도 지금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투를 하고 있고, 네이처지에 발표된 그 논문에서도 마지막에
우리는 지금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더 많은 신소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뭐 그런 사사가 들어있나 봐. 네.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잘 뽑아 먹을 수 있을까?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사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공기 물질들은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포집할 수 있을까? 이제는 사람이 하나하나 효소를 배열해 가면서 필터를 만들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이 인공지능이 쏟아낼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좋네. 식으로 하면 이산화탄소 다 잡을 수도 있다. 혹은 더 나아가서 이런 거 설치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지구온난화 어느 정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 해결책을 인공지능이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DAC를 포함해서 지구온난화로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많아.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저런 식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게 어려운 이유는 효율이 안 나오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행착오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게 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앞에는 절망적인 얘기 너무 많이 했지만 뒤에서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봤고 위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뭘 대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한번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손잡고 자기 전에 인공지능 힘내라 이러면서 과학자분들 믿을 게 인공지능밖에 없네. 그니까. 과학자 공학자들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인공지능 힘내라 라고 하면서 기도라도 하면서 잠을 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